실화 사건, 아내를 공유한 비극적인 결말. 9월 말 어느 날 오후, 경찰서의 평소 고요함을 갑자기 전화 벨 소리가 갈랐다. 그날은 2015년 30일이었다.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다소 나른했고 몇몇 동료들은 늦은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는 다급하게 울렸고 마치 이 평온함을 곧 깨뜨릴 불길한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심하게 울리는 낡은 책상 전화기로 쏠렸다. 밖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광활한 초원에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그날 오후 당직이었던 리우 경관은 마시던 찻잔을 서둘러 내려놓고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아직 꽤 젊었고 얼굴에는 신입의 풋풋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빛났다. 따르르릉. 그가 수화기를 귀에 대자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마음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당직실 안의 공기도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보세요? 리우 경관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전문적으로 울렸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고 거친 숨소리와 알아듣기 힘든 혼란스러운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흐느낌과 뒤섞인 극도로 공포에 질린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부서진 조각들 같았고 흩어져 있었지만 리우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들으려 애썼고 전화기 저편 여성의 공포를 느꼈다. 살인이에요. 외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은 거의 통신장애 소리를 압도할 정도였다. 리우 경관은 깜짝 놀랐고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눈은 커졌고 젊은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그녀는 남편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더듬거리며 이야기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공간을 베는 칼날 같았다. 구체적인 주소가 제공되었고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졌다. 리우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것이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망설임 없이 리우 경관은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필요한 침착함을 재빨리 되찾았다. 그는 당직실을 뛰쳐나와 옆방에서 일하고 있던 상관에게 다급하게 사건을 보고했다. 신고자의 흥분되고 모호한 초기 정보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명령은 신속하게 내려졌고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해졌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골 지역의 정적을 갈랐다. 경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붉은 흙길을 빠르게 달려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하늘은 이미 어두컴컴해졌고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무겁고 음산한 풍경을 더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침묵이 감돌았다. 오직 엔진의 굉음과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현장을 상상하려 애쓰고 있었다. 허우라는 여성이 전화로 제공한 상세한 주소에 따라 경찰차는 마을 끝 외딴 곳에 있는 꽤 허름한 단층집 앞에 멈춰 섰다. 비뚤어진 나무 대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작은 마당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노련한 경찰관 한 명과 더 젊은 동료 한 명이 채서 내렸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기와 지붕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만 들렸다. 정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두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 안에는 살림살이가 많지 않았지만 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갑고 불안한 기운이 공간을 뒤덮고 있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구석 침대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를 비추었고 이불로 덮여 있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두 경찰관 중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젊은 동료에게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장갑 낀 손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살짝 만졌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피 특유의 진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는 이불을 확 걷어냈다. 짙은 붉은색의 끔찍한 얼룩이 드러났고 두꺼운 이불 전체에 번져 스며들어 있었다. 피는 아직 신선했고 완전히 굳지 않았다. 이불 아래에는 남자의 시신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극도의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피해자의 몸에는 수많은 자상이 있었고 신선한 피가 침대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끔찍한 광경에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몸서리쳤다. 나중에 왕씨로 확인된 피해자는 매우 참혹하게 사망했고 현장은 사망 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법의학 직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피해자 왕트씨가 젊은 여성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신고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경찰은 사진 속 여성이 피해자의 아내인 허우씨임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이 일치점은 초기 모든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허우씨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의 다른 장소였다. 남편이 살해되었을 때 집에 없었고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허우씨에 대한 소환 명령이 즉시 발부되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있는 허우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울어서 부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피해자 왕씨가 현재 남편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범인이 전 남편이라고 주장했을 때였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고 복잡하고 뒤얽힌 삼각관계를 드러냈다. 경찰서장은 미간을 찌푸리고 책상 위의 사건 파일을 보았다. 우리는 허우씨와 그녀가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마씨라는 남자 사이에 어떤 혼인 정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긴급 사건 회의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것은 정말 이상했다. 만약 그들이 부부였다면 적어도 혼인 신고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했다. 허우씨의 진술에서 드러난 모순점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고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다른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서장님, 혼인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우씨가 언급한 마씨라는 남자조차 우리 호적 등록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마씨는 가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용의자의 실제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가 도주하기 전에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가 강화되었다. 수사팀은 의심스러운 지역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동시에 허우씨의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 몇 시간의 힘든 노력 끝에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한 버스터미널의 감시 카메라에서 얻은 희미한 영상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고 신비로운 전 남편의 행방과 인상착의 일부를 드러냈다. 흩어진 정보 조각들로부터 용의자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졌다. 그는 마씨가 아니었다. 그의 본명은 첸이었고 범죄 기록에 전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경찰은 첸이 몇 년 전 발생한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신분으로 숨어 살고 있었다. 많은 그가 사용한 여러 가명 중 하나일 뿐이었다. 희미한 단서를 따라 특수팀은 마침내 첸의 은신처를 특정했다. 그곳은 산속 깊숙이 위치한 외딴 작은 마을이었고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시 거처의 문이 부서지며 열렸을 때 첸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첸. 한 경찰관이 그의 본명을 큰 소리로 불렀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드러났다. 발각된 도망자의 공포, 종말이 다가왔음을 아는 자의 체념, 그리고 어쩌면 길고 긴 도피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는 기묘한 안도감도 약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저항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다가오는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차가운 수갑이 곧 그의 손목을 조일 것이었다. 하지만 오랜 도망자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체포 과정의 한순간의 빈틈을 타 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뒷문으로 달려나가 도주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게 제압되었다.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즉시 그를 제압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살인자의 마지막 자유로운 나날은 끝났다. 취조실, 차가운 백색 조명과 수사관들의 쉴 새 없는 질문 아래 첸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왕씨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 저질렀던 또 다른 끔찍한 범죄, 그를 도망자로 만들고 수년간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살게 했던 살인사건을 자백했다. 어두운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고향에서 건장한 청년이었을 때 채는 친삼촌과 격렬한 갈등을 겪었다. 분쟁의 원인은 마을의 사소한 일들, 말다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고집과 급한 성미가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 그들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서로를 적대시했고 모든 것이 마치 불씨만 기다리는 마른 장작 같았다. 분노를 참지 못한 말다툼은 금세 난투극으로 번졌다. 체격과 경험이 더 많은 삼촌이 우위를 점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채는 그 몸싸움에서 밀렸다. 삼촌의 주먹질과 모욕적인 욕설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젊은이의 마음속에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다. 육체적 상처보다 굴욕감이 더 고통스러웠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채는 눈에 핏발이 선 채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날카로운 부엌칼을 집어들었고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졌다. 내 놈 가족 전부 죽여버리겠어. 그가 소리쳤고 야만적인 위협이 작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광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를 행동의 결과를 더 이상 인지하지 못했고 오직 복수심만이 그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다. 삼촌 집으로 달려가는 길에 이웃 2명이 그를 보고 말리려 나섰다. 하지만 채는 이때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 같았고 그들이 삼촌 편을 든다고 생각했다. 혼란스러운 몸싸움 중에 그의 손에 들린 비운의 칼날이 휘둘러졌다. 결과는 참혹했다. 2명이 그에게 심하게 찔렸고 1명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대낮에 비명과 구조 요청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길은 피로 물들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후 채는 광분에서 깨어나 자신이 방금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깨달았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그는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즉시 몇 가지 간단한 짐을 챙겨 그날 밤 바로 고향을 떠났다. 그때부터 그는 숨어 사는 삶을 시작했고 끊임없이 이름을 바꾸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으며 언젠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될까봐 항상 불안에 떨었다. 도망 다니던 시절 신분을 숨기기 위해 채는 말하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 신분으로 그는 우연히 딱한 처지의 여성인 허우 씨를 알게 되었다. 후 두 불행한 삶은 서로에게서 공감을 찾았고 점차 감정이 싹텄다. 그들은 부부처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10여 년 동안 깊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채는 감히 허우 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항상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채는 타로 카드점을 보는 기이한 습관이 있었고 신비로운 카드의 예언을 극도로 믿었다. 불안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는 카드를 펼쳐놓고 미래에 대한 예언, 징조를 찾으려 애썼다. 무생물인 카드들은 그의 걱정, 희망, 그리고 이름 없는 두려움을 맡기는 곳이 되었고 그의 삶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다. 년 10월 초 어느 날 평소처럼 카드를 펼쳤을 때 나타난 카드들은 어두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신비로운 그림들을 주의 깊게 보며 그 의미를 해독하려 애썼다. 카드에서 나온 예언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곧 큰 재앙이 닥칠 것이고 피하기 어려운 재난이었다. 그는 임박한 위험, 곧 닥칠 끔찍한 무언가를 감지했다. 공포가 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쁜 점괘를 보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도피 생활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10여 년 전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다시 그를 괴롭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땀이 흘렀으며 심장은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상태 속에서 허우 씨의 모습이 채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힘든 세월을 함께 해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깊은 감정 때문에 그는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체포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허우 씨를 돌볼 것인가? 그가 떠난 후 누가 그녀 곁에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은 그를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만들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첸의 머릿속에 미친 듯하고 황당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허우 씨에게 새 남편, 즉 자신이 떠난 후 그녀를 돌볼 후임자를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우연히 알게 된 외모가 순박하고 꾸밈없어 보이는 왕 씨였다. 기이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첸의 계획과 다소의 강요 아래 왕 씨와 허우 씨는 신속하게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9월 어느 날
그들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작고 간소한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허우 씨를 보며 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로 뒤섞였다. 그녀를 돌볼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상실감의 아픔도 함께 밀려왔다. 가장 기이하고 황당한 것은 허우 씨와 왕 씨가 결혼한 후에도 첸이 계속해서 그 집에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은 심지어 큰 침대 하나에서 함께 잠을 잤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고 기이하고 병적인 삼각관계였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복잡한 사생활에 감히 개입하지 못했다. 그 기이한 동거 생활은 첸에게 점점 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로 옆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질투,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다. 결혼 후 왕 씨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 이전의 순박하고 꾸밈 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가부장적이고 거친 태도가 나타났다. 그는 허우 씨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며 자주 소리치고 명령했다. 그거 다 하고 빨리 빨래나 해. 왕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광경을 목격한 채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그런 자에게 맡긴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첸과 왕 씨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다. 왕 씨는 더 이상 거리낌 없이 첸의 존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루 종일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뭐 하는 거야? 빨리 꺼져! 왕 씨가 첸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다. 물이 잔을 넘었다. 왕 씨의 쫓아내는 듯한 말은 첸의 마지막 인내심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 씨는 위협적인 말까지 내뱉었다. 여기서 계속 뭉그적거리면 내 아내 강간죄로 신고해버릴 거야. 왕 씨의 신랄하고 계산적인 말에 첸은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왕 씨와 허우 씨가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므로 이 집에서 첸의 존재는 완전히 불필요했고 심지어 왕 씨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 그는 허우 씨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다. 왕 씨와 허우 씨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자신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첸은 어리석었던 이전 결정에 대해 극도의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했던 남자는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허우 씨를 잘 돌봐주기는커녕 그녀에게 못되게 굴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회감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왕 씨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키웠다. 허우 씨에게 못되게 구는 것뿐만 아니라 왕 씨는 첸으로부터 그녀를 완전히 빼앗아 그들의 삶에서 그를 몰아내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에 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분노, 질투, 그리고 배신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허우 씨를 잃을 수 없었다. 어두운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왕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첸을 몰아붙이는 요인이었다. 만약 왕 씨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수년간의 도피 생활과 이름 바꾸기는 모두 허사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기회를 틈타 첸은 허우 씨를 집 밖으로 다른 곳으로 일이 있다며 유인해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다. 허우 씨가 막 집을 나서자 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 다음 집 안으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에는 무서운 살기가 번뜩였다. 이전의 모든 자제력, 모든 계산은 사라졌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왕을 제거하는 것, 그의 계획을 망치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못되게 굴었으며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망설임 없이 첸은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왕씨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른 채 재앙이 닥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침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그는 먹잇감을 조용히 뒤쫓는 사냥꾼처럼 변했다. 첸은 침대 쪽으로 빠르게 달려들었고 손에 든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왕세씨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반응하기도 전에 비운의 칼날이 그의 몸에 깊숙이 박혔다. 날카로운 비명이 중간에 끊겼다. 선혈이 뿜어져 나와 침대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왕씨의 얼굴에는 의식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극도의 고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란 속에서 채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모든 분노, 질투, 울분을 터뜨리듯 왕 씨의 몸에 여러 차례 칼을 더 찔렀다. 그는 숨이 끊어진 피해자 위에 서서 숨을 헐떡였고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바로 그때 허우 씨가 갑자기 돌아왔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그녀는 꼼짝 않고 서서 할 말을 잃었다. 범행 후 채는 여전히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허우 씨를 끌고 피로 물든 현장을 신속하게 떠났다. 그는 이곳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왕 씨의 시신을 그곳에 남겨두고 두 사람은 서둘러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챙겨 어두운 밤 속으로 도망쳤고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새로운 도피가 다시 시작되었다. 채는 허우 씨를 데리고 꽤 멀리 떨어진 도시의 허름한 셋방에 숨었고 당분간 몸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허우 씨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사는 나날이 다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살인자와 함께 사는 나날은 허우 씨에게 점점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왕 씨에게 잔인하게 손을 댄 첸의 모습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무서운 사람과 한 방에 있을 수 없었다. 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허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 초반의 공포에 질린 신고 전화화였다. 살인죄와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로 첸은 마침내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인 사형에 직면하게 되었다.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키 큰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처형장으로 향하면서 첸의 삶은 종말을 맞이했다. 하난의 두 남편이라는 기이하고 황당한 희비극단 또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수많은 슬픔과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